네, 안녕하세요. 영상기획팀의 장필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남자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자리에서 특별히 얘기해 주실 분을 어렵게 섭외했는데요. 검찰보다 검찰을 더 잘한다는 이춘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이춘재입니다. 몇 가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검찰총장이 사실 뭐길래 이렇게 처음에 후보자가 발표됐을 때 뭐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대서특비를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검찰청인데 네. 검찰청이 그러니까 하나의 법무부 산하의 외청이죠. 그러니까 뭐 기획재정부라고 하나요? 거기에 무슨 관세청, 조달청, 뭐 통계청, 행안부에 또 경찰청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외청인데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권한이나 이런 무게감은 일반 외청과 다른 게 일단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수사,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제 기업 비리 이런 거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일반 외청과는 무게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검찰청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총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아마 이제 다른 외청, 일반 청하고는 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 이제. 라는 건 약간 급이 좀 다르다, 파워가 다르다, 약간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급이 많이 다르죠, 많이. 검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나 이런 인사 내지는 이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게 돼 있어요. 지휘와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일반적으로 검찰이 받긴 받지만 이제 그야말로 본류인 수사에 대해서는 총장이 지휘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법무부 장관도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발동해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지휘를 할 수 있다고는 돼 있긴 한데 그런 걸 이제 좀 자제하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검찰총장의 그런 권한 이런 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뭐 장관을 중심으로 그렇죠. 모든 게 똘똘 뭉치고 상명하복이 어떻게 보면 명확한데 그렇죠. 검찰과 이게 약간의 알력 싸움이 조금 있는 거네요. 그런 견제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그 정권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종의 참모니까 그죠. 장관의 그러니까 장관이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거를 막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그런 견제하고 좀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유효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 검찰총장 지금껏 이제 여러 명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특히 언론이 더 주목하는 이유가 윤석열이기 때문인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윤석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졌고 또 이제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3년인가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였죠 그때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직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거죠. 여론 조작해서. 이제 그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거기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었죠. 그때 윤석열. 근데 윤 후보자가 그 수사를 하면서 그 원세훈 당시 MB 때 국정원장이죠. 원세훈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부딪힌 거죠. 검찰 수뇌부하고. 그거를 이제 저항하니까 쫓아냅니다. 그 수사팀에서. 배자리 네, 아예 그냥 보직을 박탈하고 여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죠, 여주지청장으로. 국감 때 나와서 이제 그 증언한 영상이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국감 때 나와서 그 과정을 다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죠, 그때.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좀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고검으로 자천이 돼가지고 대구 고검, 뭐 대전 고검 이런 식으로 막 한직을 돌아요. 근데 본인도 되게 이제 실망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꿋꿋하게 검찰에 남아서 이제 버틴 거죠.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인가요? 거기 수사팀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부활이 된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화려하게 복귀를 한 거죠, 검찰로. 뭐 지금 이제 총장 후보자가 됐으니까 다들 뭐 파격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사가 더 파격적이었다고 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됐을 때. 그렇죠. 예. 이미 그때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를 총장 지명한 거는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 정권에서 굉장히 뭐 한직을 돌면서 수모를 당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을 계속 잇따라했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의 이제 꼭대기인 이제 총장 후보자에까지 올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이제 검찰의 실세라는 얘기를 다들 했었어요. 이제 법조 기자로서 출입을 하실 때 인간 윤석열은 조금 어떠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기자가 뭐 개인적인 인간 뭐 어떻게 평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공직자로서 이제 그분의 그 후보자 윤 후보자의 했던 그 사건들 뭐 수사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평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출입 기자들이 들은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수사 스타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원래는 이렇게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는 그 변호인이 입회를 하게 돼 있는데 같이 가서 이제 옆에 이제 앉아서 변호인이 그런데 이제 윤 후보자의 수사 스타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변호인이 그 입회하기를 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럼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강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청문회를 또 결국에는 넘어야 이제 검찰총장이 되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시는지. 증인 신청된 걸 보니까 5명 정도가 아마 증인된 것 같아요. 근데 증인의 면면을 보니까 윤 후보자의 부인의 재산이 이제 많은 걸로,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걸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그 야당 쪽에서 질의를 집중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만약에 청문회를 무난히 넘고 검찰총장이 되면 이 정부의 득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를 놓고 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정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정권 실세들에 관한 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쌓일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 윤 후보자가 이끄는 검찰이 과연 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눌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럴 경우에 과연 이제 윤 후보자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아마 이제 본인의 그동안의 스타일로 봐서는 뭐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아마 수사할 상황이면 수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정치 권력이 검찰을 뭐 우리 쪽에 유리하게 이용해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생각. 너무 버벅된 거 아닌가 이 마지막에?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 네.